대학가에서 집단 부정행위 큰 뉴스였잖아요.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중간고사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AI 판독기도 있다던데. 얘가 AI로 썼다 안 썼다는 절대로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사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그런 숙제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들 AI 쓸 거니까. 학생들은 AI 쓰지 마라고 얘기해도 AI 쓸 거고 100% 쓸 거거든요. 네. AI를 애들이 다 쓴다고 그냥 상수로 가정하고 한 가지 제가 경고드릴 건 네, AI 시대의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한양대 철학과 이상욱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학가에서 집단 부정행위 큰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 이제 AI로 활용하는 건데 AI 판독기도 있다던데.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유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 게 그건 확률로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AI로 썼다 안 썼다는 절대로 판단이 불가능하고요. AI를 사용했을 때 보이는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가지고 그 패턴들이 좀 많이 보이면 뭐 AI로 쓸 가능성이 뭐 75%다. 이건 AI로 썼을 가능성이 14%다. 이렇게 숫자를 준단 말이에요.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판단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AI로 쓴 게 80몇 %가 나와가지고 그 확률이 교수가 이 친구를 F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가지고 나 이거 내가 썼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가지고 실제로 그걸 덮어놓고 그 쓴 에세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쓴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점을 고쳐준 다음에 정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교수가 자기가 쓴 논문을 넣어봤대요. 네. 그랬더니 75%가 나온 거야. 자기도 AI 안 베꼈는데. 자기는 베낄 수가 없죠. 옛날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게요. 보세요. AI가 요즘에는 정말로 컨티뉴어스하게 학습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뭔가 문자화된 거는 다 그게 글자 그대로 메모리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패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논문도 이미 그 AI의 패턴에 상당 부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제로 써줘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쓰게 되니까 이 교수님의 글과 굉장히 비슷한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정말로 독창적이라면 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맹신하는 건 되게 위험하고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또 더블로 위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평가 방법을 바꾸는 수밖에.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럼 기존 평가 방법이 나쁜 방법이냐? 저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좀 더 비판적으로 사고해서 좀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다른 글과 연결짓고 이 능력은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서평을 써오라.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지필고사 봐가지고는 안 되는 게 다들 AI 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막기보다는 이 중요한 능력들을, 이 핵심 역량들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AI를 애들이 다 쓴다고 그냥 상수로 가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좋은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애들도 AI의 맛을 알아버렸어요. 중독성 엄청 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주 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 3가지를 써라. 이런 글쓰기 숙제가 있다면 옛날에는 뭐 멍 때리고 자기가 생각도 하고 그렇지.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지. 아니면 뭐 책 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는 치면 나오죠. 애들이 쓰면 어떡해? 라고 말하기엔 너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그 교수님 아까 강조하셨던 그 사고하는 힘 이거 자체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라지죠. 확실히 사라집니다. 그건 제가 보장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정말 부모로서 고민되는 지점이라서.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교사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그런 숙제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로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숙제를 내면 학생들은 AI 쓰지 마라고 얘기해도 AI 쓸 거고 100% 쓸 거거든요. 네. 우주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 3가지 써와. 이게 아니라 네. 우주여행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기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오고 그러면 AI 쓰겠죠 당연히. 그 조사한 내용 중에서 특히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을 하나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친구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얘기해라.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줄 수 있게 숙제를 내야지 그냥 우주여행 가고 싶은 3가지 이유 써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새 애들한테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 이런 말 해도 돼요?
저는 여전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그 재밌는 게 제가 출연한 어떤 그 유튜브에서 일반인들에게 그 내용을 좀 혹하게 만들기 위해서인지 제목을 갖다가 AI 시대에 학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다루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벌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학벌을 중시했던 이유는 학벌이 일종의 사회과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프락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은 당연히 인재를 뽑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냥 딱 인상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일을 시켜보고.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입사시험을 통과했는데 일 시켜보면 일 못하는 친구도 있고, 시험은 잘 못 봤는데 근데 일을 시켜보면 일 되게 잘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인재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학벌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일단 성실하겠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고 머리가 웬만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학벌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사용했다기보다는 인재를 판별하는 기준이나 평가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는데, 특히 IT 분야에서는 네. 이게 너무 명명백백하게 판단이 되거든요. 딱 프로그래밍 시켜보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요거 해결할 수 있는지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AI는 당분간은 네. 디지털 분야에만 국한이 될 겁니다. 물론 피지컬 AI가 발전하면 점점 그 영역이 늘어나겠지만, 지금은 IT처럼 뭔가 디지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훨씬 더 AI가 집중적으로 활용될 텐데, 우리 직업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야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야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견해들을 모으고 이 총괄적으로 통합력을 발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가 쉽지가 않으니까 당분간은 그런 분야에서는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학점을 받았으면 그런 것들을 잘 하겠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짜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일종의 프락시로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게 약화되지만 남아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다만 좋은 대학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되고요. 훌륭한 사람이 돼야죠. 자기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돼야죠. 역량이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럼 이거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학벌이 의미가 없으면 이것도 무의미한 질문이 될까 싶었는데, 뜨는 학과, 지는 학과. 5년 뒤, 10년 뒤. 그건 진짜 어려운데요. 네. 일단 역시 이것도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뭐 철학과가 뜬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과가 뜰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예.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통찰력이 있고 분석력이 있고 이런 어떤 핵심 역량들을 갖췄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 능력들을 꾸준히 갖추고 플러스 이제는 정말 여러 전공들을 가로지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융합형고.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 분야라고 해서 잡학 박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하면서 그게 아니라 예. 자기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래서 그 분야로부터 뭔가를 얻어와서 자기 분야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분야와 협업해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잘 못하는 분야가 네. 그렇게 여러 분야들을 가로지르는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학과보다는 그런 어떤 분야 횡단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뜨고 있는 이제 AI 학과 이런 데가 뭐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건 저는 저같이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못하고요. 어떤 과가 좋을지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상당히 자신감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어떤 과가 뜰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이 뜰 거라는 건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는 AI가, 그리고 당분간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인간밖에 못할 거거든요. 상당 기간은. 그래서 그 능력은 꼭 대학교 어느 과를 가든 그 능력은 꼭 갖추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조언으로 학부모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키우면 좋을까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기존의 입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학원 보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학원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돈을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 준비해가지고 애들한테. 근데 학원이 시험은 잘 보게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경고드릴 건, 애들을 훨씬
덜 적극적으로 만들고 자율성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교수님, 왜 수업 시간에 말씀 안 하신 걸 시험 문제 내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저는 역량을 테스트하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이 그거 수업 시간에 안 다루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학원에서 항상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딱 떠먹여 주는 거죠. 야, 요거 공부해, 요거 외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이렇게 탐구하거나 그걸 범위를 벗어나서 뭔가를 융합하고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건 부모님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학원 숙제 이꼴 공부예요. 요새 그러니까 애들은. 그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애들 전혀. 네. 학원을 다니지 말라라고 저는 그 기존 입시제가 있는 한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학원 공부가 엄청나게 제한적인 능력만 키워준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특히 AI가 많이 쓰일 미래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다양한 학원에서는 절대로 키우기 어려운 이런 능력들이 엄청 필요하고 그 능력은 애들끼리 서로 어떤 협동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의사소통 뭐 하여튼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책도 읽고 자기 혼자 생각도 하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다는 거를 적어도 이해는 하고 계셔라. 시험 때문에 학원에 집중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렇지만 그게 절대로 전부 다가 될 수 없다는 오히려 애들을 어떤 경우에 망칠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니까 저는 이런 질문 드리면 학원 끊고 그 돈으로 책을 사라 이렇게 아이.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실적인 조언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러면 AI를 좀 공교육에서도 AI를 잘 쓰고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우리가 디지털 교육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근데 도입에는 되게 적극적인데 제 생각에는 시간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AI는 새로운 기술이고요. 장점만큼이나 위험성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교육에 도입해야 되는지를 사실 연구도 해야 되고요. 교사분들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서로 교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많이 겪어서 야 요렇게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 초등생한테는 요렇게 쓰는 게 좋은데 중등생한테는 이렇게 썼더니 좀 문제가 생기더라. 뭐 거꾸로도 있을 수 이런 걸 많이 축적해서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단계적으로 천천히 AI를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AI 교과서 전면 도입 그다음에 쫙 인프라 깔고 그래가지고 교사분들은 나는 아직 나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애들한테 무조건 가르치라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점진적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AI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고 저는 이걸 AI 공포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AI 빨리 안 배우면 너는 완전히 뒤처지고 그러니까 너는 낙오자가 돼. 그러니까 빨리 써. 그래서 속도에 집중하는데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AI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빨리 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AI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AI 기업들의 이 상술에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거 빨리 안 배우면 당신 큰일 납니다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지금 안 배워도 사실은 미래에는 몇 년 내로 그걸 안 배우고 다른 걸 배워서 그때 필요할 때 그걸 배워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훨씬 크지. 지금 미리미리 막 뭐 이것도 들어도 이것도 그런 거는 오히려 기초 역량을 예를 들어서 통찰력이라든가 비판적 사고력이라든가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을 키워두고 내가 업무에 딱 들어갔더니 이런 툴을 꼭 써야 된다. AI 툴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거 반드시 써야 돼요. 그때 돼서 빠른 학습 능력.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은 몇 개월씩 걸리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딱 배워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게릴라적 학습 능력. 그거를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공포 마케팅에 우리가 너무 넘어간 건지 사실 AI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요새 워낙 뭐 미디어에서도 AI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너무 우리가 공포를 좀 갖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사회 전체를 볼 때는 그 대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떻게 AI를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AI를 숙명이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데 위험도 많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매니지 해가지고 훨씬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훨씬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좀 주체가 되라. 그럼요. 따라가지 우리가 말고. 네, 따라가지 말고.